저는 2014년도부터 그 파스타, 지금 K파스 예전에 이름 파스타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요. 5년 동안 같이 하다가 저는 이제 그 파스타를 가지고 공공기업에 대한 구축과 또는 민간 기업의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계속 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본부를 맡고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유익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요부터 구축 전략, 그다음에 구축 사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소개 순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다들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요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빠른 배포, 그런 빠른 확장, 유연성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기술로는 데브옵스,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컨테이너,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겠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알지만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데브옵스식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컨테이너 기반에서 개발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데브옵스 애자일 방식으로 전 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또 최근에는 또 많이 또 데브옵스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그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그러니까 고정된 인프라를 의존하는 반면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 방식은 동적으로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은 뭐 서버를 물리적으로 미리 구매해놨다가 피크 타임을 대비해서 우리 서버를 있는 그 마스를 더 확장해서 구동을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트 방식은 자동으로 확장하는 오토스케일 방식, 트래픽을 통해서 하게 되고 있고요. 컨테이너 기반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바 스프링 부트로 구동되었을 경우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되면은 증설을 하면서 구동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이제 스프링 네이티브 기술이 나와가지고 스프링 부트 3.0 이상의 경우에는 그 JVM이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라이라는 걸 써가지고 한 1.1초에서 2초 정도 되면은 그 파드가 생성되면서 스프링 부트가 구동이 됩니다. 부트 시간은 약 0.23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몇 개 프로젝트는 스프링 네이티브를 해서 백엔드를 개발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또한 효율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사용한 만큼의 초기 구축의 비용이 이제 물리적인 서버 같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하는 만큼은 쓰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지만 많은 그 에즈이즈 방식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사용이 되면 나중에는 그 클라우드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운영을 하다가 점점점 비용을 줄여가는 방식을 또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운영 인력 비용이 좀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3년 전에 구축한 사례로 운영을 할 때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 뭐, 인프라, 그 다음에 각각 따로 있었는데, 저희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성을 하고 나서는 그 한 분이 좀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좀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모니터링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인력들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장 대응 속도가 빠릅니다. 아무래도 작은 단위로 MS로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배포를 좀 실시간으로 좀 하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저녁에 밤늦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시간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고객이 필요한 기능들이 완료가 되면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계속 저희가 그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확장성과 유연성이 좋고 또한 빠른 시장 출시가 아주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는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에자일이 좀 이렇게 짧은 개발 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스프링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하는 부분들 많이 있긴 한데 점점 애자일로 많이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애자일로 해서 가장 좋은 점은 처음부터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계속 지속적인 리뷰와 회고를 하면서 코드가 품질이 좋아지고 또한 개발 방향성을 좀 잘못 잡았을 때 바로 조기에 식별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의 프로젝트들 지금은 애자일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게 되면 파일럿, 그러니까 파일럿이라고 해서 초기에 어, 그본 개발하기 전에 그 필요한 부분들의 고객 리드를 받아서 선도 개발을 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식을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객 중심의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팀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이 좀 강화됩니다. 또 에자일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또 CI/CD인 것 같습니다. CI/CD와 또한 그 개발하기 위한 그 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자일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단계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분석 단계 했을 때는 에자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아키텍처 좀 초기 정의할 때는 이렇게 기존대로 하다가 설계가 어느 정도 시작을 하면서 에자일 방식을 하면서 설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그 자동 CI/CD와 연결을 해서 필요한 품질들을 계속 개선하면서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 좀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반영하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은 국내 기업들도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뭐 4, 5년 전, 6, 7년 전에만 해도 좀 이렇게 성숙도가 낮았었는데 지금은 많은 자동화 UI로 해서 뭐 테라폼을 사용하든 또한 헬룸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좀 자동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인프라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데브옵스로도 많이 하면서 이제 개발을 빨리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저도 이렇게 찾아서 보면은 레벨 한 2, 3 정도 되는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점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AI 옵스나 머신러닝 그리고 워크플로우에 대한 그 자동화 템플릿을 구현해서 좀 많이 좀 성숙도가 올라가 있지만 국내도 많이 그 파스 플랫폼들이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들이 굉장히 외국에 있는 그 플랫폼만큼 많이 성숙하게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제 분석 전략, 구축, 검증, 이관 상태를 하고 있고요. 먼저 에지에이지 현황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 에지에이지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률은 얼마큼 되는지, 피크 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투비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설계할 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방식에 어떻게 MS를 분리할 것인지,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리소스는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하면서 설계하고요. 또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또 중요합니다. 기존에 이제는 뭐 이렇게 나스에 마운트를 써서 썼던 그런 파일들이 많을 겁니다. 콘텐츠들이.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할 때 대부분들이 이제는 콘텐츠들은 CDN에 연결해서 좀 데이터 캐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떤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변경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또 그대로 마운트로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설계를 해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지를 데이터,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축하게 되면 이제는 이아스 부분에 대한 구축과 파스 부분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구축 그리고 백킹 서비스는 어떤 게 구성돼야 될지 또 소프트웨어들이 또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올라가야 될 게 있을 거고 또 라이센스나 여러 가지 문제로 VM 기반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설계된 거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또한 데이터,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검증과 서비스 검증하고 이게 이관하는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키텍처 설계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예전에는 리호스팅 방식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VM에서 VM, 또 레가시에서 VM 이런 식으로 해서 레프트에 시프트 방식 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리팩토링 방식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아키텍 최적화된 방식으로 좀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는 에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할 때 어떤 좀 작은 기업들은 어플리케이션이 한두 개밖에 없겠지만 좀 저가 뭐 이커머스 같은 것도 큰 데를 가게 되면 꽤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제 MS로 파트너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하고요. 한 번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일괄 전환할지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기존 유지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VM으로 이관하고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MSA로 컨테이너 할지를 좀 이렇게 다 분석해서 한 번에 전환하든지 점진적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방식을 하게 되고요.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면 좋긴 하지만 또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좀 영향도가 있어서 DB를 좀 분리할 수가 없을 경우 또 공유할 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리도 그거에 맞게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대상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MSA가 적합한지를 보고 적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적합한지,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지, 아니 불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레가시를 유지해야 될지, 레가시를 유지가 불필요하면 뭐 리호스트 방식 할지 이런 것들을 쭉 체크리스트를 체크해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도메인으로 어느 정도의 어, 어플리케이션은 분리가 돼서 컨테이너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라이센스도 문제가 있고 VM으로 가야 되겠다. 또 이 어떤 부분들은 레가시로 유지하기 때문에 것도 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클라우드를 뭐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딱 한정돼서 하진 않고요. 하이브리드 패턴을 많이 합니다. 보통 이렇게 대고객들이 많이 접속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고객 접속적인 곳을 이렇게 하고요. 보안이나 그다음에 백오피스, 그러니까 관리 도구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해서 좀 비용도 좀 세이브하고 보안을 좀 강화되어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검토할 때 전환제선 시스템이 퍼블릭으로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프라이빗을 해야 될지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뭐 리팩토링 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전략을 보고요. 한 번에 전환을 할지 아니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할지 이런 패턴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한 번에 뭐 보통 개발하면 저도 이렇게 MSA로 개발하는 게 짧게는 뭐 몇 개월짜리 있지만 길게는 한 20개월, 2년 이렇게 개발을 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는 저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어 바로 MSA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고 어떤 거는 매크로 정도 없는 미니 서비스를 하면서 분리를 하고요. 하다가 이제는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다음 사업에는 이 매크로 서비스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점들을 지금 준비해서 뭐 내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좀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MSA 뭐 1.0, 4.0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2014년, 12년도 했을 때도 사실은 스프링에 대한 기술이 부트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컨테이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스프링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VM이지만은 이렇게 좀 MSA를 좀 쪼개서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그때는 이제 파스타였죠. 클라우드 파운더리 그다음에 오픈시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그 한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쿠버네티스가 나왔죠. 나오면서 오픈시프트는 그 엔진은 쿠버네티스로 바뀌었고 또한 그렇게 하면서 요새는 최근에는 쿠버네티스를 많이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위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좀 활용해가지고 좀 MS 2.0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국내에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기준으로 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각각의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꼭 자바가 아니라 뭐 파이썬이나 고랭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폴리글랏을 좀 쓰죠. 그러니까 특성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또한 분산 추적을 하기 위해서 MSA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산 추적이 잘 이렇게 모니터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분산 추적을 하기 위한 뭐 이렇게 서비스 메시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MS 3.0이 되고요. 지금은 최근에는 이스토라는 서비스 메시뿐만 아니라
서버리스 방식으로 해서 펑션 기반으로 구현합니다. 저희도 이제는 재작년부터는 이제 언어를 자바로 고집하지 않고 파이썬과 고언어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파이썬이나 고랭귀지를 하고 있고 또 더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또 고랭귀지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섞어가면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방식도 좀 적용해서 배치 부분들은 이제는 배치 부분들을 많이 좀 서버리스를 많이 했고요. 특정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는 펑션 등을 만들어서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K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쿠런지 설치해가지고 서버리스 방식으로 구현해서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작업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는 이제 이너 아키텍처와 아우터 아키텍처를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아우터 아키텍처는 이제 뭐 API 게이트웨이, 뭐 서비스 메시, 뭐 그다음 모니터링 이런 CI/CD 같은 툴들이 있고요. 이너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서비스를 분해할 것이냐, 그리고 서비스 간의 통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REST API를 할 거냐, 아니면 소켓을 할 것인지, 또한 뭐 gRPC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이너 아키텍처를 구성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리드라이트를 분리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또한 분산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뭐 사다 패턴을 할 것이냐, 뭐 메시지 큐를 통해서 메시지 기반으로 할 것인지, 뭐 리트라이 토픽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너 아키텍처에 설계를 합니다. 이제 아우터 아키텍처 예시를 이렇게 저희가 좀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쓰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우터 아키텍처는 컨테이너 플랫폼과 뭐 게이트웨이, CI/CD 그리고 텔레미터리, 모니터링 쪽이죠. 로고 관리나 추적 관리 그리고 백킹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들어갈 때 구성해서 필요한 리소스 또한 상용 소프트를 연결해서 백킹 서비스를 구성하고요.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컨테이너 기반의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장애를 추적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개선해서 다시 고쳐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분산 추적되는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도 많이 하긴 하지만 외국산 소프트웨어나 국내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POC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객들이 이런 상황을 할 때 대처하는 것들을 POC를 많이 해서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POC는 잘 하지는 않지만 모니터링 부분들은 POC를 많이 해서 어, 정말로 이렇게 이게 MS를 했을 때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를 고객들은 좀 미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어 아키텍처도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나눠져 있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이렇게 나눠서 아무래도 MS를 하게 되면은 프론트 UI하고 백엔드가 분리가 돼야 되고요. 또한 API를 통신할 때나 이렇게 통신할 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래서 분산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권한도 관리하고 인증 토큰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배치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스프링 배치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저는 서버리스 방식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치들이 구동되어 있다고 하면 필요 없을 때는 계속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라서 필요할 때 쓰고 반납하고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래도 그 많은 유저를 받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캐시들도 중요하죠. 레디스를 통해서 뭐 데이터 캐시를 하고 또한 이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동기화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식을 합니다. 뭐 EAI라는 거를 통해서 쓸 수도 있고 CDC 또는 카프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동기화,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와 그다음에 AWS에 있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하는 경우에 동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동기 아키텍처 패턴을 잠깐 이렇게 예제를 들어봤는데 저희는 보통 카프카를 많이 쓰고요. 아무래도 카프카가 그 장애가 좀 별로 없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토픽과 그 파티션을 잘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컨슈머가 필요한 컨슈머가 쓸 수 있는 자원만큼만 토픽인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은 그 메시지 그 브로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 로고도 통합해서 모으고 카프카를 모으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고요.
또 장애 대응도 그 카프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다른 시스템에 API를 호출할 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음에 재처리하는 경우를 어, 재처리하는 경우는 이제 카프카 같은 걸 통해 토픽 넣어서 리트라이 토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는 해결됐을 때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리트라이 토픽을 하다가 에러가 날 경우는 에러 토픽을 변환해서 나중에 수동으로 이렇게 다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렇게 뭐 사가 패턴도 사용하지만 약간 이런 방식으로 토픽을 좀 사용해서 메시지 큐 방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예전에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그 MSA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통해서 하면서 약간 그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다 개선하고 유지 보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방식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인바운드 포트, 아웃바운드 포트, 뭐 어댑트 이런 방식으로 좀 분리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DB가 변경되거나 할 때 그 모듈만 딱 바꾸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처음에 러닝 커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게 되면 또 고객사들이 굉장히 좀 좋게 반응했던 좀 아키텍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어를 보면은 예전에 무조건 자바, 뭐 JSP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그 프론트엔드도 어떤 프론트엔드를 할지도 좀 이렇게 필요할 부분에 해드리고요. 백엔드 부분도 보시면 뭐 노드를 할지 자바를 할지 파이썬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동향을 파악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사 파이썬에 대한 팀들이 좀 있으면 이런 부분을 파이썬을 하면 좋습니다라는 걸 좀 가이드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고랭귀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고랭귀지도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특정 언어에만 종속하지 않게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좀 그 언어에 맞는 것들을 성수도를 보고 알려드립니다. 고객사의 클라우드 성수도를 보고 이렇게 동향들을 파악해서 알려드립니다. 프론트엔드도 이제는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리액트하고 뷰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고객사가 많이 이렇게 SPA에 관한 이 프론트엔드 리액트나 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저희 스프링부트에 있는 타임리프를 많이 추천해서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하게 된다고 하면 리액트나 뷰를 추천하면서 이럴 때는 뷰가 좀 낫다. 단기간으로 개발된 뷰를 좋다고 얘기해드리고요. 장기간 이거 하면서 할 때 리액트도 많이 좀 추천해드립니다. 해서 그런 틀을 잡아드려서 떤 언어를 하면 좋은지를 좀 알려드리고 하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뷰 3하고 리액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할 때 이제는 반응형 웹을 할 거냐, 적응형 웹을 할 것인지 이렇게 좀 해서 떤 식으로 할지를 좀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축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두 가지 하나 K문구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21년 7월부터 22년 10월까지 했던, 약 15개월 정도 했던 프로젝트고, 한 18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한 6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부분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트를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컨테이너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었어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 오픈시프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약 1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고객 서비스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어 약간 그 고객의 보안이나 관리 도구들 같은 경우는 주문 결제들은 온프라미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폭주를 대비한 대용량 트래픽을 대응했고요. 여기도 서비스 메시가 들어가 있어서 레이트 리미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벤트가 올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앞에 받아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잘 했고요. 오토 스케일은 당연히 정했고 오토 스케일링을 그냥 한다고 막 부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가 그 받을 수 있는 파드의 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컨정션뿐만 아니라 뭐 라우팅에 대한 수 이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투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오토스케일을 하게 되면 계속 오토스케일 하다가 데이터가 다 이렇게 계속 파드가 다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어떤 파드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파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투닝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최적화된 설정을 잡고 또 서비스 메시 설정과 그 컨테이너 설정들을 잘 잡아서 이렇게 수행했던 내용이고요.
이때 인프라 쪽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서 이렇게 운영할 때 너무 편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이건 최근에 끝난 작년 12월에 끝난 프로젝트인데 이때는 아마 어플리케이션 한 120, 3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0개월짜리 프로젝트였고 이건 코렌트스 기반으로 되었던 사례입니다. 좀 상세히 얘기해 드리면 케이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요구사항이 나왔냐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는데 조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언제든지 온프라미스 클라우드로 바로 와야 된다.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문제 장애가 있을 때 온프라미스에 구동을 시켜야 된다는 또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의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다 소프트웨어를 동일해야 되고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온프라미스에 구동을 해서 도메인을 아웃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하기 원했었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MS를 해야 되는데 하기 본 사업의 설계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계에 대한 검증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얼만큼 물리 DB를 범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 처음에 그 7월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받기 원했어요. 고객들이 이제는 본 프로젝트 들어가서 개발하기 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MSA가 정말 잘 되는지를 검증받기를 되게 원했기 때문에 요 크게 8가지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미리 좀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들어가서 이런 새롭게 할 헬사원 아키텍처와 데이터 동기화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장애 프로세스를 할 것인지 그리고 CI/CD 배포는 어떻게 잘 하이브리드 할 것이냐,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REST API뿐만 아니라 gRPC 소켓 등에 대해서 잘 되는지, 또 컨테이너 플랫폼 정말 장애되는 잘 좋은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AWS 썼는데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고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로고를 볼 것이냐, 이런 패턴들을 해서 좀 검증받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어, 들어가서 이제 한 달 안에 어떻게 고객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그러니까 원래 어플리케이션은 분석하겠죠. 하는 팀은 따로 있고 저희는 이 프로타입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업과 인터뷰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어, 이렇게 프로타입에 대한 환경을 바로 구성을 해드리고요. 구성을 한 2주 만에 끝난 것 같아요. 그냥 온프라미스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매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AWS 쪽에서 두 개의 VPC를 통해서 두 개가 그러니까 코네트 두 개를 설치해서 현재 이렇게 어, 개발 환경, 프로타입 환경 구성하고요.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또한 프로타입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자일 방식으로 이제는 그 1주, 2주 단위로 프로타입을 구현해서 보여드렸고 어, 프로젝트 들어가서 이제 한 2주 정도 만에 컨테이너를 구성해서 CI/CD까지 한 다음에 한 3주 정도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가졌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든 샘플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배포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애자일 방식으로 프로타입을 개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했고요. 또 프로타입을 정의한 걸 가지고 이제는 뭐 리더들이죠. 그러니까 수행사 리더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그 아키텍처 팀이나 리더들을 통해서 저희가 코드를 만든 걸 가지고 그거를 개발자들한테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코드를 직접 짠 거를 현목화하면서 계속 그 코드를 리뷰하면서 코드를 정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키텍처 설립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시연하면서 보완 조치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요 작업을 한 3달 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분석 설계를 설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이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계속 그 몇 가지에 대한 그 프로토타입 만들었고요. 그것들은 개발 가이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개발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한 개발할 때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총 6가지 대해서 서버리스에 대한 방식, 메시지 큐에 대한 동기화, 그리고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어떻게
네이티브도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뭐 CDN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뭐 레지스 활용한 그 SSO와 SLO, 그다음에 캐시 이런 부분들, 표준화된 연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 프로토타입을 처음에 가서 설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총 어플리케이션은 한 8개 정도를 띄웠던 것 같아요. 컨테이너를 띄워가서 뭐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2주차 때는 어디까지 개발해서 보여드리고 3주차 때는 뭘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동기하는 방법, 카프카를 통해 동기하는 거, 그다음에 로그를 수집하는 거,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진행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표준 어플리케이션 그 헥사곤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서 표준 개발 가이드를 만들어 드렸고요. 로컬 개발자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툴과 뭘 설치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해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타입 화면을 개발한 걸 가지고 뭐 이게 어플리케이션은 세 개 정도를 구동을 해서 네 개를 구동해서 이제는 할 수 있게 드렸고 개발자들은 그 샘플이 아니라 프로토타입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본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본 개발 시작할 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드리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DB 구성도도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통합 DB가 예전에 하나의 DB였던 거를 물리 DB를 이렇게 총 이렇게 세 개로 마감 정상과 MDM DB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AWS에 있는 그 F5 프론트엔드 쪽에 있는 프론트 오피스 DB를 띄워가지고 데이터는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제할 수 있도록 해서 고객은 이제는 그 AWS에 있는 DB를 바라보고요. 모든 DB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들만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동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동기화 솔루션 통해서 했고, 또한 마감정산 같은 게 예전에 통DB에 마감정산이 있었기 때문에 마감정산을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 DB는 부하를 좀 줄이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가시 있는 부분들을 유지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있는 EAI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동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렇게 이렇게 구성을 좀 했었습니다. 최종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총 한 100개 정도 어플리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어플리케이션 했었고, 또 어떤 컨테이너는 뭐 파드가 10개가 구동된 것도 있고, 뭐 또 작은 건 2개, 어떤 거는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그, 아무튼 이커머스에 대해서 많은 트래픽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마지막 주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쉽게 구현 및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전에 파스타 했지만 K파스라고 하고 있죠. 이 K파스의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보면 저희가 이제는 그런 오픈소스 OPA라고 해서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분과위원회에서 K파스 참조를 했고요. 현재 그 컨테이너 플랫폼에 필요한 것들 런타임이나 오케스트레이션 또 이런 부분들을 정의해서 구성도를 그렸습니다. 그 참조 모델이 나왔고요. 참조 모델이 나온 이유 취지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 오픈 클라우드를 좀 사스 생태계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기술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크게 어플리케이션 정의 및 개발, 런타임 프로비저닝, 관점 및 분석, 오케스트레이션 관리가 있고요. 많은 좀 기업들이 참조 모델을 보고 기술적인 가이드를 받고 모범적인 사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은 CNCF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랜드스케이프에 대해 있는 가이드를 참고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좀 채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었고요. 개발을 구축하기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활성화를 해서 전달했고요. 저희가 다른 사례를 하면서 또 K파스를 통해서 참조 모델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는 ICMP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플랫폼을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진입점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는 플랫폼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면서 저희는 좀그 단순히 플랫폼만 아니라 저는 그 많은 구축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교육 및 지원뿐만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 표준화를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그 기술택을 보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그다음에 분산 전략, 이런 데이터 분리 전략들을 갖고 있는 이너 아키텍처들을 다 준비 만들어져 있고요. CI/CD 출체인도 이제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다 구성하게 돼 있어서 많은 CSP나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추가적인 과금 없이 이렇게 CI/CD 출체인하고 배포 파이프라인 템플릿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또한 파이프라인은 바로 구성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고요. 또 오퍼레이션 관련된 모니터링 트레이스 로깅 부분들도 오픈 소스를 좀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고객사들이 좀 빠르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큰 상세 아키텍처로 해서 뭐 이너 아키텍처, 그다음에 CI/CD,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로깅 모니터링 부분들이 있고요. 다양한 백킹 서비스들도 다 개발용은 컨테이너를 할 수 있도록 다 구성을 했고 운영도 이제 이중화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놔서 쉽게 쉽게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컨테이너에 대한 부담감 없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연히 뭐 모든 국내에 있는 파스 제품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들이 당연히 다 거의 다 있겠지만 저희 회사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 및 개발 소스 템플릿을 다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스를 가지고 자바, 파이썬 이런 분들을 가지고 어, 틀을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 API 라이브러들이 들어가 있고 그 기반으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템플릿들을 다 만들어 놔서 여기 서비스 메시지까지 다 연동을 할 수 있게 다 템플릿을 제공해져 있고요. 또한 로깅. 저희도 로깅을 또 분산 로깅 관련된 그런 사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트레이스 아이디를 주입시켜가지고 로고를 추적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시보드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는 사실 저희가 키바나 그다음에 로키 이런 걸 해서 그래프한 로키를 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대시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로그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해서 그런 들을 다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로고들을 잘 추적해서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따라가서 어디가 문제인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고요. 좀 많은 그 사례를 통해서 가이드들을 많이 만들었고 교육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자료를 통해서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요소들을 좀 만들어 놨고요. 잠깐 뭐 데모는 아닌데 저희 쪽 화면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저희 페이지인데 ICMP 쪽에서 저희 쪽에 그 플랫폼 이용하게 되면 이게 대시보드하고 CI/CD 토체 오퍼레이션 이런 AIOps 관련 것들을 저희가 다 SSO 연동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멀티클라우드도 잘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뭐 젠킨스도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놔서 바로 금방 배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한 그 아르고 시드들 같은 경우도 해서 통해서 제가 배포를 할 수 있는 템플릿도 되어 있고요. 또 모니터링 관련된 거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에자일 방식으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개발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개발인데 예,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어느 게 완료가 됐고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에 연동해서 개발된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좀 개발자들이 좀 빠르게 그 세팅하는 부분들을 줄여드리고 개발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진입하기가 좀 쉽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다시 방배로 돌아가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개발하기 전에 분석 설계 때 해당하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MSI가 잘 구동된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게 안심이 되고 신뢰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많이 좀 이렇게 좀 좋은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 지원을 좀 잘 해드리고 있어서 교육뿐만 아니라 뭐 전문적으로 해결할 제공도 해주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평가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인프라에 대한 그 사용료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드려서 좀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ICMP라는 IAM 소프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뿐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쿠ber네티스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기간은 시작점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러닝 커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아키텍처를 많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서 만든 그 플랫폼이고 하게 되면 CI/CD나 컨테이너 구성, MS 패턴들을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교육과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 프로젝트 할 때 좀 어려움이 없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참고로 저희가 올해부터 니아 쪽에 있는 공공과 교육 사스 관련된 MSP 지원 풀을 등록했고 나이파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몇 개 업체가 그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하면서 설계도 다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리고 CICD도 보여드리고 하니까는 굉장히 홍도가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거기 선정이 되면 저희랑 하게 되기로 했는데 개발을 빨리 할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 플랫폼을 많이 달아봤던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AA들이 이런 패턴을 잘 만들어둔 그 어, 템플릿을, 소스 템플릿을 들여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 발표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Q&A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